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사업에 대한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국가균형 발전, 접근성 등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탐구 시간에는 일견 과학연구시설 중 하나로 보이는 이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왜 지자체 간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확대된 것인지, 그리고 방사광 가속기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문봉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방사광 가속기 얘기로 전문가 입장에서 굉장히 설명하고 하느라 굉장히 바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시죠. 아무래도 그 총선 이후에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기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사광 가속기. 이게 먼저 그 가속기. 네. 가속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얘기 듣고 싶어요. 네. 그 일반적으로 네. 제일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속기는 네. 이제 물질의 그 미세 구조를 밝히기 위해서 원자핵이나 입자를 이렇게 충돌시키는 그런 충돌 가속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그 스위스에 있는 그 LHC라는 그 입자 가속기가 상당히 유명하고요. 네. 또 그 국내 대전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 중이온 가속기도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돌 가속기고요. 실은 방사광 가속기는 많이 다릅니다. 방사광 네. 가속기는 실은 전자를 이제 가속을 시켜서 이 전자가 이제 자석의 힘을 받으면 이제 꺾이게 돼 있는데, 가속시키는데 자석의 힘을 받으면 꺾인다. 방향을 이제 네. 꺾는 네. 그 방향이 생기는데, 그 꺾는 방향으로 이제 빛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빛의 파장이 이제 엑스레이 영역이고요. 그래서 그 엑스선을 잘 활용을 해서 물질의 원자 단위까지 볼 수 있는 좋은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방사광 가속기라는 걸 용어를 쓰는데, 네. 방사광 하면 또 떠오르는 용어가 방사능, 방사능, 또 방사선, 뭔가 좀 위험스러운 건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일반인들이 궁금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방사광 가속기는 이제 전자를 네. 가속을 시키면서 네. 이제 그 X선이 나오고, 실은 거기에 이제 감마선이나 좀 이제 위험한 파장에 그 빛도 같이 섞여 나오는데, 네. 저희가 흔히 걱정을 하는 그 원전 같은 그런 그렇죠. 방사능 가속기하고는 많이 다른 게, 이 방사능이 위험하게 된 그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네. 전원을 끄질 못합니다. 전원을 끄지 못한다는 게 네. 셧다운을 시킨다고 해도 네. 방사능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사광 가속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전기가 나가면 이제 모든 게 스탑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이나 이런 그쪽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좋은 예로 네. 제가 버클리에 그 ALS라는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네. 제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제가 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계측 장치가 있는데, 그걸 차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사능이 어느 정도 나오면 모니터링하는 게 있는데 전혀 이렇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쓰질 않고요. 네. 들어오는 이용자들도 그거를 착용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사광 가속기를 해서 네.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실은 제 물리나 네. 물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겠는데, 물리나 화학이나 네. 이러한 기초과학, 심지어 지구과학, 모든 생물, 모든 네. 분야에서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어떠한 현상이 발생을 할 때 이게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발생의 원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네. 게 제일 실은 기초과학 하는 분들의 목적이거든요. 공부의 출발이기도 하겠죠. 네. 근데 제일 좋은 점은 네. 실은 열심히 풀어서 증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보는 겁니다. 실험하는 거. 예, 실험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러한 면에서 물질을 이루고 있는 모든 현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물질의 네. 원자 구조까지 자세히 볼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 좋은 툴이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정확하게 그리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툴 중에 하나가 이 X선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에 원자의 구조라든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이게 얻기 위해서 방사광 가속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런 원자나 여러 가지 것들 물질에 대한 걸 알게 되면 네.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도움되는 거길래 이게 지금 필요한 시설인가요? 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릴 네. 수 있는데요. 네. 가장 좀 생활에 많이 쓰시는 그 이체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이체 전지 그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죠. 리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충전과 방전을 통해 가지고 배터리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이 2차 전지를 좀 더 성능을 개발시키고 또 이 지금 맨 처음에 저희가 썼던 2차 전지 배터리 보면은 하루만 지나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수명이. 이제 그러한 발전들이 그 리튬이 어떻게 이 안에서 움직이는지를 실질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네, 배터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인데 앞으로 그 첨단 산업. 효율이 엄청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지금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좋은 예는 실은 신약 개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약품 개발. 약품 개발이요. 네.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를 파악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이유가 그 신약이 개발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저희가 이 약을 썼을 때 그 약이 그 신체에 들어가서 이 신체를 이루는 DNA의 단백질에 어떻게 달라붙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단백질의 구조나 그 단백질의 모양을 3차원으로 알 수 있으면은 이게 어디에 가서 이렇게 잘 붙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리 조합을 해가지고 약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아주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이 단백질 구조를 아니까 모델링을 통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약 개발에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잘 알려진 독감 치료제 그 타미플루, 네. 이것도 실은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을 해서 개발이 된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단백질의 어떤 부분에 가서 어떻게 붙는지 효과가 있는 이걸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에 도움됐다. 네. 방금 타미플루 말씀하셨지만 지금 요즘 코로나 예. 전국 아니겠습니까? 좋은 지적하셨고요. 네. 지금 실은 전 세계 방사광 가속기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버클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코로나 연구에 그 관한 실험이 진행이 돼야겠다 하면은 네. 우선순위로 앞으로 끌어줍니다. 네. 지금 모든 방사광 가속기에서 실은 이 코로나 연구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도 제대로 파악해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기초 연구 분야를 넘어서서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또 기본적인 근간의 산업, 우리나라 뭐 반도체, 예. 자동차, 네. 에너지 있잖아. 이런 분야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건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고요. 네. 반도체 소재나 실은 에너지 소재 연구하시는 분들도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소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즉 그 소재들의 기능성이나 연료전지 자동차 같은 경우 네. 플래티늄, 백금이죠. 이 백금의 촉매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백금은 상당히 비싸고요. 근데 이 백금을 지금 현재까지 백금을 이렇게 능가하는 더 좋은 촉매 재료는 개발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많은 그 방사능 연구가 실은 이 백금 촉매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이 효율을 늘릴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도 많이 이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미래 산업의 중요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첨단 소재, 어떤 물질에 관련된 연구 분야에는 이 방사광 가속기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말씀 이해됩니다. 네, 잘 정리됐습니다. 그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한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유명한 해외 사례. 모든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한 대부분의 시설은 실은
단지 그 주변에 계신 분들만 그 가습기를 활용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네. 실은 국제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요. 네. 이 다양한 그 연구 인력이 서로 이렇게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열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가습기는 단지 물리, 화학에 한정된 게 아니라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그리고 반도체,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 산업체 많은 분야에서 이게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좋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이 거대 시설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지고 하나의 좋은 예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포항 네네. 같은 경우 네네. 국내 네네. 포항 같은 경우 지금 포항 방사선 가습기가 생긴 지 한 25년이 됐고요. 네. 거기에 지금 연간 방사선 가습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2,000명입니다. 2,000명. 2,000명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시료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 저 짧게는 한 이틀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실험을 하면서 머무르게 되시고요. 자연스럽게 실은 이분들이 꾸준히 그 실험을 하시면서도 실은 또 밖에 나가서 같이 실험하러 오신 분들하고 서로 이제 아이디어도 나누고 어떠한 그 교류를 통해서 이 모든 분이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면서 많은 그 과학 지식과 서로의 정보 교환을 통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요. 도시 입장에서 네. 거의 1년 내내 2,000명의 그 이용자가 계속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도시가 얻는 많은 좋은 점이 있겠죠. 그 중에 특히 자연스럽게 관련 연구소가 네. 들어설 수도 있고요. 네. 또 방사선 가습기 건설이나 아니면 그 빔라인 활용해서 오는 지역 산업체들이 물론 중소기업으로 시작하겠지만 그런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방사선 가습기는 실은 네. 지어놓으면 네. 유치만 할 수 있다면 그 도시는 향후 20년, 30년을 네. 정말 탄탄하게 갈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방사광 가습기가 있다면 모든 연구자들 뭔가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어하는 각 분야의 모든 연구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실험하고 또 체류하면서 네. 또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든 게 이루어지는 어떤 과학계의 허브 같은 게 구축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나요?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거보다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실은 정말 좋은 허브죠. 과학하시는 분들이 꿈꾸는. 연구자들의 모임이라든가 어떤 그 메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는 거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같이 눈에 확 들어 보이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한 관련 산업이 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방사선 가습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은 주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뭐 기숙사 시설도 게스트하우스가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와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보조 장치들을 아니면 또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사전에 활용해야 되는 그 장비들이 있는데 그러한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기센터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가습기 하나만 이제 딱 이렇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에 실은 많은 이 주변 이용 시설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경제 효과는 실은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출연 연구소에서 네. 여기에 대한 경제 창출 효과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조단위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좀 놀라서 저게 정말 저 정도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의심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조단위의 그 창출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실은 이 경제성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얘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연구원 같은 경우 출연연구소가 아마 이거 운영을 하게 될 국가연구소니까요. 국가연구소가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창출 효과는 뭐 기본 수백 명이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관련을 생각하면은 쉽게 그 숫자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다른 나라에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구현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 좀 뭐 실험도 하러 다니기도 하셨으니까 예. 얘기해 주신다면. 뭐 제가 주로 실험을 많이 갔던 곳은 이 미국 버클리에 있는 ALS라는 방사선 가속기입니다. 근데 네. 그 무엇보다 실은 그러한 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도시에 있는 그 시민들은 우리가 전 세계 최고의 방사선 가속기를 운영을 하고 전 세계 최고의 결과를 뽑아서 노벨상까지 받아오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것보다 경제적인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말씀드리니까 방사광 가속기에 대한 효과, 의미를 좀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제 뭐 나주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세운 논리는 국가 균형 발전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다른 지역의 접근성과 뭐 편리성 이런 것들을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얘기한다고를 넘어서서 네. 뭐랄까요? 이걸 좀 항상 뭐 양쪽 논리는 충돌하니까 예. 두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사선 가속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있는 하나의 작은 그 퍼실리티가 아닙니다. 작은 시설이 아닙니다. 네, 방사선 가속기는 실은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건설하고자 하는 사양은 전 세계 최고의 사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아니 국내 과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쓰는 장비입니다. 네, 방사선 가속기를 사용을 할 때 저도 외국을 많이 가는데 외국에 방사선 가속기를 활용하러 많이 나가는데 나가는 이유는 네, 국내에 이 방사선 가속기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네,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방사선 가속기가 국내에 지어지면 전 세계에서 이걸 쓸어 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반대쪽에서 보면은 위치는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서남권 어디 아프리카에 어디에 있어도 이 방사선 가속기가 전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장한다면 갑니다. 저희는. 그리고 모든 다른 전 세계 과학자들도 갈 거고요. 그런 면에서 편의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그걸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 바깥에서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중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거리나 편의성보다는 성능이 더 중요한 그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네, 이 지금 제가 현재 전남 도청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네, 이용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용자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네, 왜 외국에 있는 방사선 가속기를 사용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상당수가 국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에 당신이 쓰고자 하는 사양의 가속기 성능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답이 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항 같은 경우가 네. 두 개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선택과 집중하면 뭐 어떤 한 시설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면 뭐 포항이 계속 한 두 개 정도 있으면 하나 더 크게 더 지어서 거기에서 선택과 집중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건 방사선 가속기 그와 달리 전국적으로 좀 분산 배치해서 마치 효율을 여기가 다 됐으니 다른 데 분산 배치해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게 좀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네. 실은 맞습니다. 실은 방사선 가속기 활용 계획서를 쓰라고 하면 아마 포항이 제일 잘 쓸 것 같습니다. 제일 경험이 많잖아요. 네. 뭐 거의 30년 가까운 경험이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이런 면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좀 나쁜 경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 네. 코로나 국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네. 지금 대구나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대구, 경북 계신 분들이 실은 발이 묶이고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네. 이 방사선 가속기가 위치한 포항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면 제 국가 시설은 더 이상 이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국가 시설의 배분, 국가 대형 시설의
그 배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시설에 배분하는 것도 의미 있다는 거죠. 예, 그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물론 지역균등 발전 제가 말씀 많이 드릴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지금 입장에서 정말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조선시대 때 이 서고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산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처럼 교수님 말씀은 이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기시에 대응해서. 네. 이제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부가 공모하고 결정하는 거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거 따라야겠죠. 그 공모 기준과 내용에서는 뭐 접근성이다, 뭐 균형 발전이라도 있겠지만 뭐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뭐 토질이나 뭐 여러 가지. 예,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은 방사선가습기 이런 지금 현재 유치하는 데서 제일 먼저 네. 이제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네. 부지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실은 탄탄한 집안입니다. 아, 탄탄한 집안. 예. 네. 이 가속기 아까 말씀드린 전자가 이제 빛의 속도로 도는데 그 돌고 있는 전자의 사이즈가 마이크론보다 작습니다. 실은 그 사이즈가 아주 작기 때문에 네. 10의 마이너스 6승, 7승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그러한 그 아주 작은 전자가 이 흐트러짐이 없이 그 원형을 계속 돌기 위해서는 실은 네. 아주 튼튼한 집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주에 지금 확보한 땅 같은 경우는 실은 아주 좋은 이 부지를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그 점은 실은 이제 가습기만 딱 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다른 부대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미래 확장성도 많이 고려돼야 되거든요. 그러한 점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겠냐. 네. 활용 면에서 그리고 어떻게 이 주변에 있는 자원을 잘 섞어서 좋은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그 미래의 그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들이 실은 중요한 요소로 하나 또 평가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라남도가 4세대 유치하는 데서 강점과 약점 뭐로 보세요? 강점이라면은 아까도 제가 뭐 말씀을 좀 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관련 사업에 상당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방사선가습기가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기술로 물론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실은 작동이 되는 건 한 10년 후고요. 네.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미래 과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준비를 광주과교원 옆에 있는 그 인공지능 산업단지가 생긴 것처럼 그러한 연구 인력이나 그러한 인프라를 잘 구축을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좋은 강점이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방사선가습기 지금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많은 연구 인력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실은 건설 인력이 들어와야 되고 포항의 힘을 빌릴 수도 있죠. 저희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가습기 건설 경험이 제일 많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최고의 방사선가습기를 짓기 위해서 초반에 좀 많이 이렇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워낙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인프라나 그쪽에 산업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편하게 장비를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점들이 없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편한 단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거는 도에서 충분히 그걸 최대한의 정주 요건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세계 최고의 가습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지원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점보다는 불편한 점이 점에 그치지 않을까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에서는 네. 결국 이런 거 유치 경쟁이 서로 지자체 간에 있었는지와 이 입지를 결정할 때 뭐 그 관련된 뭐 그 나라 국가에서는 어떤 선정 기준으로 결정 뭐 그런 걸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캐나다에 방사선가습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방사선가습기 이름은 캐네디언 라이소스입니다. 말 그대로 카나다 이제 방사광 이런 글자인데요. 그 위치가 바로 카나다 그 지도를 보면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카나다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 몬트리올 동부하고 이쪽 밴쿠버 이쪽에 가운데 그 비행기로 5시간인데 그렇죠. 그 중간에 있습니다.
네, 그 방사선가속기 유치 계획이 올라왔을 때 캐나다 정부에서 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그 유치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실은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고 실은 과학 인구도 많이 있는 이 몬트리올 근처에 있는 웨스트 온타리오라는 대학에서 이걸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요. 네. 실은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실은 캐나다는 정확하게 이거를 좀 공정성을 띄우기 위해서 네. 국제평가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제평가자문위원회들이 어떠한 요구 사항들을 맞춰야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 이제 이 심사를 맡았을 때 네. 이 지금 현재 지어진 가운데 그 사스카츄안이라는 도시인데요. 사스카츄안 대학 그 주변에 있는 시설이 방사선가속기를 유치하겠다고 나왔을 때 다들 웃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누가 갑니까? 겨울에 가면 영하 10도, 20도가 이제 따뜻한 날씨라고 하는 곳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 국가평가위원회가 온타리오를 방문을 하고 웨스트 온타리오를 동부를 방문하고 사스카츄안을 방문을 하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스카츄안에 계신 그 연구진들이 네. 어마어마한 준비를 미리 사전부터 잘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도시가 이 모든 이 유치를 위한 그리고 또 나중에 추후 건설을 위한 모든 자원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시에서 크게 제공을 하고요. 그날 제가 들은 기사에서는 네. 그 방사선가속기가 이쪽에 유치됐다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모든 사스카츄안에 있는 주민들이 라디오로 그걸 들으면서 기다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실은 어마어마한 이 도시 시민들의 지원도 있었지만 실은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최적의 방사선가속기가 유치할 수 있는 부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평가됐을 때 가운데로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은 예가 되고 저는 그게 저희한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 준비를 하면서. 네.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우리 교수님께서 뭐랄까요? 이 방사선 가속기 전문가로서 또 이 지성인으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뭐 지역민들 포함 시청자들에게 방사선 가속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는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네, 제가 뭐 감히 짧게 말씀드리면 방사선 가속기가 들어오면 향후 30년 그 지역 과학의 R&D는 중흥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회가 호남권이 발전할 수 있는 과학계 또 산업체를 포함해서 네. 호남권에 이러한 좋은 기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꼭 유치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왜 유치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우리 광주과학기술원 문봉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